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정전기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학에서는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두 개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정전기력은 무엇인지, 정전기력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서 전기장이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웠죠. 전기장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전위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후에 우리가 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가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전류라고 불러요. 그렇죠? 전류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유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예,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의 물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는 어떨까요? 우리 양전하를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지 않지만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니까 양전하의 경우 어때요? 전위는 다른 말로 전기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양전하가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류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전하의 이동인데,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전하의 이동 방향을 정했냐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했어요. 방향을 정했는데 양전하를 기준으로 정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흐르는 게 가장 많은 경우에요? 그렇죠. 도선 내부에서 실제 이동하는 게 전자죠.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이제 양이온들이, 그죠? 물이나 이런 데 수용액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양전하를 띠는 것들도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전류 방향을 결정하긴 하지만 보통 도선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는 전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음전하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왜? 양전하의 방향을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보니까 음전할 땐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우리가 실제 도선 내부에 전자가 흐르지만 그 반대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류란 뭐냐?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전류는 전하량이 이동하는 건데 그것을 뭘 기준으로 표현해요? 시간당으로 표현하죠. 시간당 얼마나 전하량이 지나가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표준 단위 SI 유닛으로 보면 쿨롱이죠. 전하량의 SI 유닛이 쿨롱이에요. 시간에 대한 SI 유닛은 뭐예요? 그렇죠. 세컨드, 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 초당 얼마 만에 전하량이 쿨롱으로 표현해서 지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SI 유닛을 만들어냈는데 A라고 대문자로 쓰고 무엇이라고 읽느냐? 암페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거는 암페어는 사실 어디서 비롯됐느냐? 당연히 전자기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의 이름에서 유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의 개념을 이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수도관 같이 도선이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서 흐르는 전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자, 기본 전하는 이제 물론 전자는 2지만 우리가 기본 전하량이 그냥 Q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Q라는 전하를 가진 점입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점입자가 요 관 안에 N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N은 대문자 N이에요. 자, 이와 같은 전하가 N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n개가 어떤 부피 안에 있어요? 그렇죠. 볼륨이 V인데 그 V가 A 곱하기 L이죠. 왜? 이 원기둥이니까 원기둥의 단면적 A에다가 길이가 L이니까 A 곱하기 L만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부피 밀도 스몰 n으로 표현해요. 이와 같이 표현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요거다. 근데 V가 뭐다? V가 A 곱하기 L이다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Q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대문자 Q는 자, 스몰 q 하나하나의 점입자들이 스몰 q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 n개가 이와 같이 표현되죠. 왜? 스몰 n이 이와 같으니까 당연히 n은 뭐가 돼요? 스몰 n 곱하기 a 곱하기 l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i는 뭐예요? q 시간 dq 나누기 dt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값은 이와 같이 표현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V는 뭐예요? V는 바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했냐니까 L을 시간에 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속도 크기 V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I는 뭐다? 그렇죠. 단면적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그 전하의 속력 곱하기 밀도, 그렇죠? 부피 밀도를 말해요. 그러한 전하들이 그렇죠? 단위 부피당 몇 개나 존재하느냐 하는 부피 밀도를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부피 밀도는 뭐다? 개수에 대한 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공식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표현된다 하는 건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류 밀도라는 개념을 배워봅시다. 전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들었었던 개념인데 전류 밀도는 뭐냐? 전류 밀도는 쉽게 말하면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류 밀도의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나누기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로 표현되겠죠. 아시겠죠? 전류를 뭘로 나눠요? 단면적의 넓이로 나누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전류 밀도의 SI 단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류 밀도는 결국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누니까 저와 같이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히 A만 딱 나누면 되죠. 근데 전류 밀도는 벡터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에다가 붙일 때라고는 화살표를 붙일 때는 V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속도로 이동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류 밀도가 결정되면 전류 밀도가에다가 미소 단면적을 이와 같이 내적을 해가지고 면적분을 하면은 얻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왜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은 관을 우리가 딱 원기둥 모양의 관을 했지만 사실은 원기둥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되면은 이와 같은 관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관이 단면적이 크고 점점 단면적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곳마다 전류 밀도는 다 다른 값을 갖겠죠. 그렇죠? 전류를 계산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 밀도에다가 미소 단면적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마다 전류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적분형으로 표현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전기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까요? 자, 전기 저항이 뭐냐? 전기 저항은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도선의 양단 간에 전위차가 있겠죠? 그죠? 전위차가 있고 그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상태에서 도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라고 얘기하죠. 다시.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이와 같이 생긴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 양단 간에 전위차가 델타 V라고 합시다. 그와 같으면 자, 전위차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볼트미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압계로 측정하고 또 전류계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내는 비율이 뭐다? 저항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음의 법칙하고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V는 IR 그렇게 배웠죠? 자, V는 IR이라고 배웠는데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자, 원래 저항의 정의가 뭐다? 예, 전위차 나누기 전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V는 IR은 오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오음의 법칙이 아니라 원래 저항의 전기 저항의 정의가 델타 V 나누기 I로 표현됩니다. 왜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가. 그러면은 대학에서 말하는 오음의 법칙은 도대체 뭐냐? 오음의 법칙은 대학에서 말하는 오음의 법칙은 자, 여기 세로축이 전류고 가로축을 전위차로 놓고 우리가 그 시스템의 관계식을 전위차하고 전류의 관계식을 그려보면 어때요? 지금 점으로 표현된 게 지금 전위차를 계속 달리했을 때 전류량을 이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면 어때요? 처음에 몇 개의 점들은 원점에서부터 몇 개의 점들은 어때요? 직선형을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벗어나죠? 어느 정도 전위차가 지나가면 벗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 정도까지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직선형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직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얘기는 전기 저항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전위차 범위 안에서 전기 저항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 오음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그 전기 저항 값이 일정한 값, 거의 상수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는 그런 범위가 존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음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체들이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다시 말해서 거의 일정한 전기 저항을 가지는 범위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범위에서나 다 직선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의 관계식을 가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전기 저항이 일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저항이라는 용어를 같이 이해해 봅시다. 자, 전기 저항을 하면 이제 비저항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원기둥 모양의 어떤, 그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단면적 A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어느 정도 거리 L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닫혀있는 부피를 상정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단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전기 저항과 비저항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하고 거리 L하고의 B로 표현되고 거기다가 요 값을 곱하면 그게 저항이 돼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면적이니까 단위는 SI 단위가 제곱미터죠. 얘는 미터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저항은 단위가 뭐예요? 오hm 곱하기 미터의 단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 저항의 단위가 뭐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의 단위를 우리가 오음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원래 정의에 따르면 볼트 나누기 암페어. 그래서 볼트 퍼 암페어
달리 쓴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오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선 비저항의 단위는 오음미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저항이라는 것, 전기저항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전도도라는 개념을 또 하나 이해합시다. 전기저항, 비저항, 그리고 전기전도도예요. 전기전도도는 뭐냐 하면은,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델타 V가 IR로 표현되는, 여기서 물론 오음의 법칙은 요 R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형태를 띠는 그런 상태에서 오음의 법칙이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계식이 다르게 쓰면 어떤 관계식으로 또 쓸 수 있느냐면 전류밀도 J하고 전기장하고의 관계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전기장 앞에 등장하는 요 계수가 바로 전기전도도 시그마입니다. 이 시그마는 전에 배웠었던 면전화 밀도 시그마하고 달라요. 그죠? 예. 요 시그마는 전기전도도예요. 그래서 얘는 전류밀도, 얘는 전기장. 그죠? 그 앞에 계수가 붙는데 그 계수가 바로 전기전도도란 말이에요. 전기전도도가 시그마예요.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뭐냐? 이 시그마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비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전도도예요. 그러니까 얘 SI의 단위는 뭐겠어요? 당연히 전기전도도에 대한 SI의 단위는 비저항에 대한 SI의 단위의 역수겠죠? 그러니까 오음의 그죠? 인버스에다가 미터의 인버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위를 가져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오음의 역수를 우리가 또 다른 그죠? 인물 지멘스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S로 쓰고 지멘스라고 불러요. 지멘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독일의 과학자인데 회사 이름에도 지멘스라는 회사 이름이 있죠? 독일 회사가. 자, 지멘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결국은 지멘스 그죠? 퍼 미터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지멘스 곱하기 인버스 미터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전도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저항부터 시작해서 비저항,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까지 세 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